말씀해 주신 게 평양에서 탈북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평양은 그나마 되게 부유하게 산다라는 교육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왜 탈북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공학 박사고 여기로 말하면 거의 국회의원 정도의 위치에 계셨어요. 이공계 쪽으로 건축학 박사거든요. 네. 무거운 물체를 들어서 제자리에 맞추는 이런 것들을 했어요. 왜 북한은 그런 거 있잖아요. 김일성, 김정일이 사족비, 동상 이런 걸 많이 세우잖아요. 네. 쓸데기 없이. 쓸데없죠. 개인이 거기에 돈이나 들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세우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당원돌격대 연공대대 대대장이셨고 부하 직원이 한 150명 정도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좀 잘 살았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묘직이셨어요. 묘를 지키는 분. 그래서 엄청 못 살았대요. 아버지가 나 이렇게 하다가 골병 나 죽겠다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나이 2살 속여가지고 군대를 나가버리신 거예요. 그때부터 자손가 해서 혼자 일어나신 분이라서 공부를 못한 게 계속 한이었어요. 그게 한이 돼가지고 저하고 오빠를 공부하는 분야에서 최고로 키우셨어요. 자기가 권한이 되는 선에서. 저희 형제가 둘 다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안에 오빠는 무역경제학과, 저는 제조금융학과. 김일성종합대학에 제일 노른자이를 둘 다 졸업한 거죠. 되게 엘리트 집안이셨네요. 아버지가 힘이 좀 있었어요. 네. 네, 저보다는 저희 오빠가 경력이 좀 더 화려해요. 김정일이한테 꽃다발도 드렸고 김일성종합대학 방문했을 때 학생들을 대표해서 그 다음에 김일성 소년영예상이라고 해가지고 중학교 빨간색 넥타이 매는 동안에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메달 또 그 다음에 김일성 청년연상 해가지고 청년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뭐 메달 같은 걸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입당하고 우리 오빠는 장인 장모 쪽이 엄청 유명한 쪽으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제가 탈북해서 오빠가 다 망한 거죠. 되게 승승장구하고 엄청 엘리트 집안에 탈북할 이유가 저는 사실 원해서 온 탈북이 아니라서 정착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나 한국 살아야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온 게 아니라서 갑자기 이렇게 가져가고 생리별 당하고 낯선 땅에 혼자 떨어지고 그런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오늘도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진심으로 담아보겠습니다. 행전남TV.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 친구분 무역회사 들어가서 회계를 봤어요. 그러면서 중국 축 회사 간의 거래를 다이렉트로 했거든요. 뭐 국제전화도 하고 신우주 쪽에 가면 다리가 있는데 만나가지고 수금이라든가 아니면 물자 공급이라든가 그러면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나 독립해야지 해가지고 아버지 친구가 금광 캐는 광산의 지배인이었어요. 거기 가서 금을 사다가 이 사람한테 줬어요. 네. 이건 내 개인적인 건데 좀 팔아줘 중국에. 그래서 뭐 마진을 잘 받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금을 내다 팔면 총살이에요. 국가만 거래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진짜 몰래 도강하는 차들 있잖아요. 주면은 의자 밑에 깔고 간다든가. 양이 저는 많았어요. 막 한 번에 순금 1kg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하셨네요. 근데 이 사람이 몇 달간 돈을 안 주고 있다가 어느 날 북쪽에 양강도 쪽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줘야 될 돈이 좀 많이 쌓였거든요. 회사 돈도 그렇고 이번에 돈 양이 많은데 신고하고 들어오면 세금도 많이 떼우고 출처도 밝혀야 되고 하니까 더 잠깐 배 타고 넘어오래요. 그러면 자기가 돈 줄 테니까. 제가 그때 25살이었거든요. 대학을 23살인가 2살에 졸업하고 엄청 이제 순진할 때예요. 고생도 못 해보고 이상한 유혹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갔는데 기차 타고 왔는데 일주일 갔어요. 뭐 한 12시간 거리면 되는데 가다가 서고 기차가 전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도둑들이 많아서 가방 검사 잘해야 된다 그래서 가방 메고 잤는데 졸리니까 신발을 이렇게 벗어놓고 잤는데 신발도 훔쳐가고 진짜 고이고이 살다가 동안보도 받으러 가면서 나중에 막 편리하라고 운동화 같은 건데 굉장하게 못생긴 신발이 있어요. 고무도 엄청 무겁고 그걸 어디서 사가지고 신발을 신긴 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양강도 신파로 갔어요. 이게 정식적으로 수속을 밟아가지고 넘어간 루트가 아니잖아요. 몰래 간 거잖아요. 제가 중국 쪽을 이렇게 불법으로 땅을 밟아보기 처음이라 굉장히 두근두근 거렸어요. 나 이래도 되나? 이러지 않아도 살 수 있는데 이번 돈 받고 다음에 이쪽으로 오라고 하면 절대로 안 가야지.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갔어요. 갔는데 강변에다 차를 세웠는데 차를 타래요. 강에서 말하면 경찰한테 잡힌대요. 차 탔는데 밥은 먹었냐?
뭐 어쩌냐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몇 마디 했는데 제 기억에는 잠들었어요. 그리고 깨나 보니까 머리가 진짜 터질 듯이 아팠어요. 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 말로는 제가 3일을 잤대요. 제가 그 말을 또 그런가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기차 타고 오면서 일주일 걸렸다고 했잖아요. 네. 잠깐 눈 뜨고 일어났는데 신발이 없어져 버리니까 야 이거 자다가는 뭐 다 없어지겠다 싶어서 진짜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리 자도 3일을 잘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잤으니까 잤다고 했겠지. 근데 일어나 보니까 그 사람 없어. 전화기랑 열쇠랑 몇천 위안인가 이렇게 있고 없어요. 그 다음에 12시간인가 지나니까 전화가 와요. 아 어디 갔냐 했더니 아 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홍콩에 갔대요. 조용히 소리 내지 말고 있으라고. 중국은 북한하고 똑같아요. 툭툭 두드리고 수상하면 경찰들이 들이닥쳐요. 근데 약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합법적으로 넘어온 게 아니잖아요. 조용히 있다가 데려다 주겠지. 그래서 엄청 조용 화장실 물 내릴 때도 살살살 이렇게 내리고 진짜 조용히 있었어요. 물도 거의 안 마시고 오겠지 옆에 보니까 타이레놀이랑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막 12알 이렇게 먹었어요.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먹고 또 먹고 그러는데 한 2, 3일 있다가 나타났어요. 근데 바쁘다는 식으로 확 나가버리고 이 사람이 이제 해피하고 하면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 사이에 저도 해볼 거 해봤거든요. 사람을 이렇게 감금해 놓은 게 아니라서 나갈 테면 나가봐야 해요. 제가 이제 혼자 가려고 나갔어요. 근데 다 저를 이상한 시선으로 보고 뭐가 티가 났나 봐요. 그리고 중말 한마디도 못 하잖아요. 역전적으로 가보니까 경찰이 쫙 깔렸어요. 진짜로. 한 달 동안에 밖에 나가서 해본 게 KFC 거기서 딱 하나 사 먹어봤어요. 그렇게 한 2번, 3번을 들락날락 거렸거든요. 그리고 남방 쪽에다 데려다 놨어요. 못 도망가게 하려고. 베트남이랑 국경 쪽 차로 며칠을 이렇게 달린 거예요. 거리가 그렇게 멀더라고요. 이거 납치인가요? 정리를 하면 납치죠. 돈 안 주려고. 그건 아닌 것 같고 자기랑 살려고 결혼하고 싶어서. 그게 되나요? 결국 이제 나중에 한 달쯤 되니까 이제 자기 속내를 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평양에서 고위 간부의 자녀였고 한 달 정도 없어져 버리면 분명히 난리가 나서 못 돌아간다는 걸 예상을 한 거예요. 그 알리바이를 메꿀 수가 없을 거다. 계획적이었네. 그쵸. 네. 너무 오랫동안 북한하고 거래를 하다 보니까 거의 북한 사람처럼 북한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분은 중국 사람. 조선족. 아, 제가 그 당시 북한에서 이제 약혼을 했었어요. 2달인가 있다가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그거를 이분한테 얘기했더니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일을 저지른 거죠.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무서웠어요. 왜냐면 하루 이틀만 없어져도 난리가 나겠죠. 그쵸. 뭐 북한은 일주일 내내 조직 생활을 하잖아요. 한 달 없어졌는데 어디 갔었냐라고 하면은 양강도에 갔다 하면은 왜 갔냐. 통행증도 회사에서 안 띄워줬는데 뭔 수로 갔냐. 그때는 열차에 보면은 검열대 같은 보안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들 거기다 뇌물을 주고 갔거든요. 돌아가도 문제, 여기 있어도 문제, 그런 상황이 돼버렸네요.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한 달 딱 되니까 여기서 중국 국적을 사줄 수 있다. 병원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는데 뭔가 경찰한테 잡혀서 신원조회를 하면 이거는 까짜다. 그래서 한국에 가면 진짜 신원을 주니까 어떻게 할래? 한국에 갈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라는 걸 떠나면 이 사람한테서 벗어날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돌아 못 간다는 건 인지를 했어요. 못 돌아가요. 그때라도 돌아갔으면 어찌됐지. 그때라도 돌아갔으면 감옥 들락거리면 살았겠죠. 해명을 못 하니까. 어렵게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탈북 루트는 어떻게? 엄청 힘들었어요. 제가 굉장히 원망스러웠던 게 뭐냐면 돈이 그 사람은 굉장히 많았어요. 북한하고 그 당시 거래했던 이제 중국 조선족들은 돈을 꽤 벌었거든요. 근데 제가 온 루트는 탈북자 중에서 가장 위험한 루트였어요. 돈이 있으면 한 1,000만 원 정도 주고 여권 같은 거 위조를 해서 그 당시에는 다이렉트로 한국에 들어올 수가 있대요. 근데 중국에서 이렇게 바로요? 그쵸. 비행기 타고 중국 사람이 한국에 오는 것처럼. 근데 저는 라오스, 뭐 베트남, 뭐 태국 이렇게 넘어가지고 오는 루트였는데 그게 한 250만 원 정도. 제일 싼 거래요. 그러니까 목숨을 담보 못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말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순양차 타고 몇 번만 차 갈아타면은 태국이라는 데 간다. 거기만 가면 무조건 한국 보내준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렵지 않겠네. 했는데 그 루트가 아닌 거예요. 가는 데마다 경찰 있고 버스에서 브로커가 내리라고 해서 저쪽에 철조망이 있는데 기어서 넘어가라 그러고 저쪽에는 경찰이 있으니까 또 일행이 점점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어디서 가면 몇 명이 떠불고 많은 일행을 브로커 혼자서 데리고 가다 보니까 조용히 가야 되는데 막 싸워가지고 온 주먹을 다 꾸는 거야. 다 쳐다보게 만드는 거야. 왜 싸우죠? 진짜 바보 같은 게 길에서 만난 사람들인데 어떤 남자 한 명 누구 나이 든 여자랑 나이 어린 여자랑 싸우는 거야. 야 정말 못나 보이더라고요.
호텔을 브로커 이름으로 방을 2개 잡아가지고 25명을 이렇게 갈랐어요. 방 12명씩, 13명씩 들어가는 것도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쥐 죽은 듯이 있어야 되는데 다음 버스가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고 있잖아. 밖에서 무리가 기다리고 있으면 경찰이 오니까 거기서 이제 싸우는 거야. 난리가 났어. 우리 맞은편 방에서 싸우는데 가서 제가 말리니까 야 너는 또 뭐야? 막 이러면서 야 절로 빠지라고. 네. 북한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요.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근데 이 사람들은 중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완전히 짬뽕 중국화가 됐어요. 그 화를 못 사겨서 다 잡혀가지고 상관이 없는 거야. 이 순간에 내가 할 말은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브로커가 같은 이름으로 방 2개를 빌렸잖아요. 아무리 맞은편 방이라도. 저 밖으로 나갔어요. 나 여기 있다가 그러니까 싸우니까 호텔 직원들이 경찰 부른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한국에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중국에서 떠돌이 삶을 살더라도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다. 또 어디서 기억이 안 나는데 보고하를 한 줌을 제가 구했어요. 난 잡히면 이거 먹고 죽는다. 살아서는 안 돌아간다. 왜냐면 저희 오빠가 무슨 죄가 있어요. 오빠는 거기서 이제 엄청 잘 나가고 있는데 동생이 뭐 탈북한 이유도 모르고 제가 돌아가면 집안이 그냥 쫄딱 망하는 거예요. 행방불명자로 놔두는 게 더 나아요. 중국에서 잡혀 들어가면 이제 해명할 길이 없어요. 그때부터 삶의 희망이 딱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걸 북한에서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게 다 뒤죽박죽 돼버리고 이게 미래를 알 수 없는 길로 가다 보니까 삶의 희망이 이제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중국에서 라오스 이렇게 넘어오신 거예요? 그쵸. 그 사람들이 가는 도중에 계속 싸웠어요. 몇 번 싸웠어요. 베트남에서도 싸우고 브로커가 막 총 들고 와서 한국한테 소리 지르면 총을 쏜다고 막 이 정도로 싸웠고 브로커가 몇 명을 먼저 빼려고 대낮에 넘어갈 건데 갈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서라고 해서 제가 제일 먼저 서들었어요. 그 팀하고 같이 있다가 제가 이제 잡힐 것 같다. 근데 결국은 운 좋게 밤에 넘어갔고 그 팀은 우리가 넘어간 다음에 반나절 있다가 경찰이 들이딱 쳐가지고 다 잡혀갔어요. 그럼 그분들은? 북한에 북송된 거죠. 그렇게 해서 북송이 되면 어떻게? 탈북 루트라는 게 알려지니까 이제 아우지가든 처벌받는 수위 중에서도 좀 높게 받겠죠. 왜냐하면 중국이 아니고 베트남에서 잡혔잖아요. 베트남에 살려고 갔을 건 아닌 거고 딱 봐도 베트남을 통해서 태국 넘어가서 한국 루트니까 그러면 그냥 아예 그냥 죽었다고. 그거에 대한 가설이나 사람들의 유언 비언이 너무 많아요. 총살도 안 했는데 총살했다 그러고. 그래요? 예. 저 그런 경우도 몇 명 봤거든요. 내 동생 총살당해서 죽었다고 했는데 북한에 살아서 사진도 받아본 적도 있고. 근데 이쯤 와서 제일 궁금한 거, 평양에서 되게 엘리트 집안에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되시고, 그럼 평양에 남겨져 있는 아버님이나 오빠는 어떻게? 제가 아까 2008년에 왔다고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2006년도 돌아가셨고 네. 예, 어머니는 2001년도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다 암으로 단명하셨거든요. 북한에서 제일 좋은 병원에서 치료를 하더라도 북한의 병원이에요. 수준도 너무 열악하고 암 걸리면 북한에서는 죽는다고 봐야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큰 집을 지어놓고 돌아가셨거든요. 네. 물려주신 집에서 오빠하고 저하고 살았고 제가 탈북하기 한 1년 전에 오빠가 결혼을 했어요. 오빠 아기가 2개월인가 3개월인가 요때 제가 나왔거든요. 우리 오빠 장인 김정일의 오른팔이었어요. 저희 오빠가 경력이 좋고 집안이 좋고 하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여기로 말하면 현충원에 안치됐거든요. 어머니랑 합작해가지고 김정일이가 이제 국가 장례를 치러주고 그래서 저희가 애국열사 가족이에요. 그리고 또 오빠가 또 김성중학대학 졸업했지, 군대 나와서 입당했지, 북한의 군수 무기를 다루는 그런 쪽에 대학교까지 하나 더 졸업했어요. 북한에서 남자가 결혼 전 갖춰야 될 최고의 자격을 갖춘 거죠. 그러니까 거의 훔쳐가다시피 우리 오빠를 그 집에 맏딸이랑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사는 게 문제가 없었고 탈북할 이유도 없었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렇게 고향이 그립고 그렇게 좋은 얘기 할 거면 돌아가라라고 하는데 사람 운명이라는 게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진짜로? 저는 와서 한 10년 동안은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고 싶었어요. 정말로. 그 고향이 너무 그립고 형제가 그립고 모든 걸 다 거기 두고 왔잖아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이해됩니다. 지금 현재 오빠는 어떠신가요? 저희 오빠는 그냥 쫄딱 망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가고 나서 얼마 안 있었고 그 장인이 돌아가셨대요. 제가 간 다음에 행방불명자로 해가지고 커버를 치고 있었어요. 그쪽에서 뒤를 봐주고 있었는데 장인이 돌아가고 저희 언니가 생각이 좀 짧아요. 또 살림살이도 전혀 할 줄 모르다가 아기가 이제 감기 걸렸는데 뭐 감인가 뭔가를 먹여가지고 2살짜리 아기가 죽었어요. 그리고 언니가 정신이 온전치 않고 그래서 강제 이혼을 당한 거예요. 장인이 돌아가시면 커버도 못 치고 하니까 또 오빠가 행방불명자라는 흠은 있지만 워낙 이제 갖추고 있는 자격이 화려하다 보니 또 다른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중앙당 이번에는 재정경리부에서 돈을 다루는 사람 쪽 장인이. 근데 그때는 오빠가 또 속였나 봐.
동생이 죽었다라고. 그 집에서는 이제 모르고 결혼을 한 거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행방불명자 가지고 오빠를 불러가지고 여자 쪽 남자란 남자는 다 붙어가지고 오빠를 이제 때린 거예요. 속였다고. 그래서 얼굴이 딱 2배가 되게 때려놨대. 그래서 오빠 거기서 뛰쳐나오면서 또 강제 이혼당한 거고. 우리 오빠는 북한의 비행기 부속을 만드는 그런 회사의 무역 일꾼으로 일을 했어요. 간부 사업이 계속 보류가 되다가 어느 날 이제 좌천됐는데 평양에서 추방은 안 당하고 전선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용광로에 그 앞에서 6년 동안 혁명화를 했어요. 무보수로 철 녹이고 막노동을 한 거죠. 엄청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네, 우리 오빠도 도련님처럼 고위 잘하다 보니까 네. 일을 못 해봤어요. 팔이 뒤어가지고 한쪽 팔이 딱딱하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바닥까지 내려간 거죠. 지금 살아는 계신 거죠? 살아는 계시는데 많이 아프대요. 삼자를 통해서 이제 듣기만 했고 직접 오빠하고 통화해본 적도 없고 오빠한테 돈을 보낸다고 한번 시도를 했는데 받기는 받았는데 그 돈을 받고 우리 오빠가 감옥에 한 달 동안 갔다 온 적도 있고. 그러니까 가운데서 브로커가 돈 받고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되게 나쁜 사람이죠. 북한 정부가 그런답니다. 들어오는 돈 받고 신고해주면 네 목숨을 뗐던 수수료를 가만 내비둘게. 그러니까 우리 오빠는 그것도 모르고 저도 그것도 모르고 집에다 꺼이꺼이 돈을 막 모아가지고 몇 천만 원을 보냈어요. 너무 미안하니까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겠다 싶어서 안 자고 막 진짜 독하게 벌어서 보냈는데 그걸 오빠 감옥 보내고. 하여튼 저희 집은 이제 쫄딱 망했고 아주 이제 슬프게 됐죠. 2026년인 지금 오빠의 연세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47살? 아직 젊어요. 진짜 젊으신데. 젊은데 삶의 의욕 같은 것도 없겠죠. 지금 북한에 계신 그 형제분들은 오빠 혼자신? 예, 맞아요. 근데 오빠는 그 이후에 또 결혼을 했어요. 저희 오빠가 진짜 잘생겼어요. 그 영화 배우처럼 생겼거든요. 가만히 못 내두죠. 그래서 이번에는 영화 배우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13살인가 14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가정이 있으시네요. 다행히 그 언니는 모든 걸 감수하면서 이혼 안 하고 오빠 하나 바라보고 살더라고요. 대표님 이야기만 들어보면 오빠한테 대한 미안한 감정이 말로 표현하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빠 생각을 하면 뭐 길 가다가도 울고 밤 타가도 울고 자살도 시도해봤고 너무 미안해. 18년이 지났는데도 저희 오빠 생각하면 너무 슬퍼요. 옛날에 소식 전달해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이제 한 결정에 이유가 있겠지. 근데 왜 갔는지, 뭐 오빠한테 서운한 게 있었냐, 아니면 사는 게 부족했냐 등등 이유를 알고 싶다는 오빠의 전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다라고 말을 했는데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참 속상한 게 우리 한국에서는 여권만 있으면 어디도 가잖아요. 네. 적대국에 간다고 여기는 죄인 취급을 하거나 매장시켜버리거나 가족한테 피해를 주거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북한은 독재 때문에 우리 오빠 사람들한테 수모를 받고 매를 맞아야 되고 그 인재가 자기 분야에서 일을 못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슬프기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오빠 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저보다는 특별히 안 좋았고 근데 저는 한국에 와서 정말 많은 치료를 받았어요. 정기적으로 검사도 받고 저는 아마 오래 살 겁니다. 예전에 한번 데려오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전혀 먹히지도 않고 나는 죽어도 부모님 성묘가 있는 이 땅에 묻히고 싶다. 우리 오빠는 자기 의지가 굉장히 단호해요. 나랑 같이 살자 이쪽에 와서 했더니 싫다고. 평양에 있는 사람을 몬수로 가서 데려와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어릴 적부터 동경은 했다고 얘기는 네. 해주셨는데 고깃집 간부 집안에 살면 동경하실 필요는 없진 않아요. 한국 물건이 아닌 이상은 그 퀄리티가 안 따라오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유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의 유행은 촌스럽고 근데 우리는 젊고 어리고 했으니까 그런 게 굉장히 호기심 많았어요. 그리고 남한 드라마라든가 이런 거 많이 봤어요. 몰래 국경지대에서 이제 그 CD나 USB 외장하도 이런 데다가 이제 들어오면 타고 평양까지 다 들어와요. 저희 같이 젊은 사람들은 그 호기심을 못 이기는 거예요. 북한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은 어때요? 되게 경직돼 있고 스킨십 자체도 없어요. 예. 나만 그런 거 보면은 애정 같은 것들이 리얼하게 딱 내가 느끼는 것처럼 사람 사는 거를 꾸밈없이 보여주고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김성조합대학에 오는 유학생들을 안내하는 일을 잠깐 했었어요. 거기는 뭐라고 하냐면 한국은 앞에서부터 13번째 나라, 북한은 뒤에서부터 2-3번째 나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경제가 우리 이렇게 잘 사는데 이게 뒤에서부터 2번째 나라면 다른 나라는 얼마나 더 잘 사는 거야. 고위 간부들 자녀들끼리 점점 커가면서 한국이 잘 사는 나라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북한에서는 제가 소프라노 그런 걸 조금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 노래만 하는데 한국 노래는 진성으로 부르는데 너무 듣기가 좋은 거예요. 그 춤도 희한하고 중국어 학과 친구가 있었어요. 이리 와 같이 보면서 춤 똑같이 SES 있잖아요. 드림스 칸트리 왼발 들고 오른발 들고 막
막 그랬었어요. 그렇게 동경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보셨던 콘텐츠가 뭔가요? 굉장히 많이 봤어요. 최지우랑 김승우인가? 그 사람 나오는 거. 네. 귀공자. 그다음에 경찰 특공대. 2부의 모든 것.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총살 이런 것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어릴 적부터 북한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때 북한이 얼마나 무자비한지에 대해 배우잖아요. 일부러 공개 처형을 학생들 앞에서 한다. 제 기억에는 2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총살 제도가 남아있기는 했지만 실행을 하지 않았어요. 아마 국제사회에서 인권 가지고 얘기를 해서 안 한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한 10살 때 기억인데 학교에서 종이 땡땡땡땡땡땡 울리거든요. 그러면 싹 다 모여가지고 집 앞에서 줄 서서 이제 어디론가 가요. 여기가 강이 하나 있고 여기 사람들이 앉아있고 이 맞은편에 이제 죄수가 나와요. 안대 같은 거 쓰고 한도 때 결박한 상태에서 데리고 나와서 말뚝 같은 데다가 묶어놓고 제목을 얘기하는데 제가 들었던 것 중에는 탈북 때문에 총살당한 건 없었어요. 강도, 살인, 한 번이 아니고 정말 여러 번. 들었을 때는 제목이 굉장히 나빠 보였어요. 돈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니까 찔러 죽이고 이런 식으로 쫙 공개를 해요. 그래서 이자를 뭐 총살한다 해서 총으로 땅땅 하니까 끝났어요. 다음번에는 교수용 딱 2번밖에 못 봤습니다. 다 초등학교 때 봤고 그때가 92년도 이후로는 제가 올 때까지 단 한 번도 공개 총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방에서는 했다고 해요. 근데 평양에서는 안 했습니다. 그럼 그것도 궁금한 게 교수형이나 총살형이 있고 아우지 탄광이 있잖아요. 이게 뭐가 다른 건가요? 아우지 탄광은 죽이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데려다가 무보수로 일을 시키는 거죠. 계속 석탄 캐고 못 나오는 거고 그렇게 다른 거죠. 탈북도 엄연히 엄청난 죄잖아요. 보면은 몇 번씩 붙잡혀 갔다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붙잡힌 거 가지고는 아우지를 안 보낸다라는 게 다 똑같은 얘기고 근데 베트남에서 붙잡히거나 어쨌든 탈북 루트가 확실히 보이는 쪽에서 붙잡힌 것들은 뭐 아우지 갔을 수도 있죠. 아우지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못 나오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전 있어요? 봤어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오셨어요. 사실은 저는 와가지고 좀 실망스러웠어요. 왜냐면 제가 와서 부산에 집을 받았어요. 뽑기를 했는데 똥손이라 네. 서울로 받았어야 되는데 부산에 잡히더라고요. 이제 대학원부터 가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서울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겁없이 3일 만에 정부에서 준 집을 반납하고 서울로 갔어요. 300만 원 들고. 그게 되나요?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고마운 일이죠. 왜냐면 5년 얘기하고 들어갔는데 막 네. 10년씩 살아요. 우리가 나가야 후배들한테 집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정부도 집 수급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살겠지 하고서니 진짜 겁없이 그 집을 포기하고 나간 거예요. 그때부터 고생줄이 열렸고 그 행동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남보다 고생을 몇 배로 하면서 진짜 독하게 벌고 진짜 강해졌던 것 같아요. 옥탑방, 반지하 제일 취약한 거, 제일 월세가 싼 곳만 돌아다니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서울로 300만 원 들고 올라와서 반지하부터 해서 학교를 다시 가신 거예요? 가자마자 대학원 못 들어가니까 서울에 올라온 지 3일 만에 일을 시작했죠. 벼룩시장을 보고 실내 골프 연습장 프런터 일을 봤죠. 다행히 어디 또 취직이 돼가지고 월 90만 원. 아침에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하고 조금 자고 6시부터 10시까지 식당에서 고깃집에서 알바하고 그 다음에 이태원에 넘어가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로시아 아가씨들 일하는 바에서 컵 닦고 그 다음에 첫 차 타고 다시 그러고 넘어와서 거의 안 자고 일해요. 그러면서 한 달에 한 250만 원? 그 당시 150은 크죠? 예. 근데 사람 죽겠더라고요. 그렇게 한 반년 했나? 진짜 독하게 모았어요, 돈을. 오빠한테 보내려고. 또 이제 혈혈단신으로 왔으니까 네. 우리 집안은 다 아파서 빨리 죽었으니까 여기 와서 치료를 받으려도 돈 있어야 된다. 아프면 나는 여기서 죽는 거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원래 공산주의 체제에 사시다가 민주주의 자본주의로 넘어오신 거잖아요. 적응을 굉장히 빨리 하셨네요. 자신에 대한 학대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울적하고 이러니까 일을 해서라도 이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제 몸을 학대를 한 거죠. 적응하시기에는 어떤 게 제일 어려우셨나요? 계속 마음이 공허했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되신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왔을 때가 25살이에요. 25살에 오니까 여기저기서 로브콜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국정원, 경찰, 제일 피하고 싶은 곳에들만 조선일보 뭐 이런 데서 같이 일을 하자고. 근데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의 준비를 안 하고 오다 보니까 이 모든 상황이 다 무서웠어요. 만약에 국정원 안에 북한 간첩이 있어가지고 나를 알아보고 가서 일러 바치면 오빠 어떻게 됐지?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그때 대학원도 그렇고 조선일보도 최종까지
면접 봐서 언제부터 출근하세요? 이거 다 뿌리치고 제가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일본이요? 예, 누구도 이제 모르는 것으로 가자. 제가 북한에 있을 때부터 일본을 굉장히 동경을 했어요. 북한은 그때 일본하고 배 왕래가 되면서 일본 물건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만드는 수준 자체가 수준급이고 그렇죠. 일본 물건은 되게 오래 가요. 일본은 세계적으로 경제 4위다. 막 이런 것도 들었고 나 언제거든 유학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일본에 가서 일본의 경제를 한번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떻게 돼서 저 나라는 저렇게 잘 살지? 이 사회주의 체제 구조상 잘 살 수 없다는 거를 저는 인정을 하지 않고 뭔가 구조를 바꾸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순진한 거죠. 학생 때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여권이 있고 어디든 갈 수가 있으니까 일본에 간다 해가지고 또 맨 땅에 헤딩식으로 일본에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5년을 살았나? 일본에서 돈도 많이 벌어 부동산 회사 다니면서 영업을 잘해가지고 일본인이 20명이고 제가 한국 사람 1명. 그 21명 중에서 제가 매출계 넘버원.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하고 잠꼬대를 해도 일본말로 할 정도로. 왜냐면 물러설 곳이 없잖아요. 일본에 왔는데 일본말을 모르면 밥도 못 먹어. 계속 죽기 살기로 공부했고 또 일본 가서도 뭐 편의점 알바하고 그 다음에 막 몇 킬로를 걸어 다니고 돈 아끼려고 누가 버린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돈 아끼면서 일본에서 한 5년 정도 살고 있는데 사는 것도 누가 터치 안 하고 돈도 잘 벌고 이런 거 다 괜찮았어요. 근데 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을 텐데 이런 일에만 맴도는 게 좀 아쉬웠어요. 근데 그때 마침 KBS에서 작가를 뽑는다고 지인한테서 콜이 왔어요. 여기 한번 시험을 보라고. 그 당시 저희 오빠가 뭐 강제 이혼 2번 당하고 매 맞고 이런 사연을 들었을 때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자살 시도도 해봤고 다 필요 없구나. 숨어서 살아도 오빠는 받을 피해 다 받고 살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오빠 인생을 다 망하게 해놓고 여기서 이렇게 웃으면서 사는 게 사람인가? 하는 생각에 자살 시도도 해봤었어요. 길에 2시간 누워 있은 적도 있거든요. 근데 일어나서 딱 든 생각이 이제 나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자. 숨어 살지도 말고 행방불명으로 그렇게 살아도 우리 오빠는 똑같은 처벌을 당했고 이제 막바지를 다 내려갔는데 작가도 뭐도 이름 내면서 한번 살아보지 뭐. 한국에 가면은 정말로 원하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선택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운 좋게 조선일보에서 다시 콜이 와요. 근데 이름 내고 한번 기사를 써보지 뭐 해서 시험을 봤는데 거기도 합격이 돼요. 제가 조선일보를 한 1년 정도 다녔습니다. 정치부 기자로. 근데 KBS에서 북한 전문 기자를 뽑는다는 공고가 떴어요. 내가 많이 부족하지만 한번 도전해본다. 제가 북한에서 박해를 받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없는 걸 지어내지는 않을 거다. 저는 북한이라는 당국을 미워하지 않아요. 제가 태어난 곳이고 저희 부모님 묻혀있고 저희 오빠가 사는 곳이고 제 고향을 미워해봤자 제 얼굴에 침 뱉기고 그래서 있는 사실대로 이거는 독재가 맞다. 추석날에 김성 동상부터 먼저 가야 된다. 그런 건 다 잘못된 말이거든. 추석날엔 그런 걸 터치를 안 해요.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김성 동상을 가보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와전된 표현이잖아요. 북한을 제대로 알리는 데는 내가 제대로 한번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도전을 해봤어요. 그때 300대 1이었거든요. 근데 300대 1 뚫고 제가 KBS 입사하게 됩니다. 지금은 유튜브나 이런 온라인 매체가 많이 발달을 해서 탈북민 분들에 대한 인식이 나쁘지는 않은데 그때 당시에는 편견이 있지 않았나요? 첫 번째로 시청자. 제가 와가지고 일본 가서 살았잖아요. 일본말 하고 이 한국말은 오리지널 북한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북한말로 북한 뉴스를 하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막 댓글을 다는데 북한 사투리 너무 심하다 그런 거. 나중에 이제 우리 KBS 북한부 부장이 평양말로 뉴스를 전하는 건 좋지만 KBS는 공영방송이니까 표준말로 말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아나운서 부서팀에다가 한 달 동안 보내가지고 발음 교정을 받았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동료들 사이인데 KBS에는 보통 한국에서 최상위급 대학들을 졸업한 분들이 오시잖아요. 대놓고 괴롭히진 않아요. 근데 살짝 따돌림을 잊었죠. 뭐 이런 것도 모르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고마움을 더 많이 느꼈어요. 제 편이 굉장히 많았어요. 잘 모르니까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한국에 와서 한국어 철자도 틀리던 사람, 그런 사람이 기자를 하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근데 저도 많이 노력했지만 선배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어떤 게 기사가 되는지, 기사를 가려보는 눈이라든가 귀라든가 또 글을 쓰는 이런 것들. 정말 좋은 선배들 밑에서 제가 정말 많은 뉴스를 했고 5년 동안에 9시 뉴스 출연을 스탠드로 출연을 한 사람도 제가 제일 많았고 5년 동안에 최다를 찍은 거예요. 저를 모르는 KBS 기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야, 이야기만 들어봐도 대표님 얼마나 치열하게 열심히 사셨는지가 느껴집니다.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게
맞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저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북한에도 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강제로 데려가지 않고요. 네. 절차를 밟아서 일이 진행이 돼요. 막 데려다가 총살한다 그게 아니고 제가 어릴 적에 공개 총살을 목격했을 때도 죄목이 뭔지 그 다음에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는 거를 사람들 앞에 이렇게 다 공개를 해서 공개 총살을 할 만한 깜이다라는 거를 인지를 시키고 했거든요. 체계가 있다 그런 말도 좀 하고 싶고 또 북한에서 살 때는 자유가 없다는 걸 못 느꼈어요. 그 삶이 행복했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숨막혀서 어떻게 사냐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이제 뭐 초등학교 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미제는 순양이 철천지 원수, 일본은 뭐 쪽발이, 간사한 용, 한국은 괴뢰도당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일주일 내내 조직 생활을 해도 그게 맞는 거니?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 사람들이 사는 게 숨막히지가 않아요. 여기에 와서 다 풀어져 보니까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야, 나 이제 돌아가서 그걸 다시 하라고 하면은 못 하겠다. 이제 되는구나. 그쵸. 우리 탈북자분들이 와가지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긁는 것도 만들어내고 너무 과하게 과대 포장을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제가 2008년에 왔고 김정은이 2009년에 데뷔를 했어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저보다 빨리 오고 시골에서 살던 사람이 김정은을 아는 듯이 이설주를 아는 듯이 얘기를 해요. 모르는 상황에서 아는 듯이 그렇게. 하면서 스토리를 만들어 가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북한은 실제 북한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 뉴스를 전달할 때 나름 그런 것들을 걸러서 제가 아는 선에서 맞는 것들만 소신껏 보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혼자 목소리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런 걸 안 듣고 싶어하는 한국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북한도 삶이 있다. 북한 사람들은 본인들이 행복하고 있다. 이런 거를 안 듣고 싶어하는 한국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조금 저도 충격이긴 합니다. 저는 사실 북한에서 살던 삶도 굉장히 행복했다고 생각하는 게 명절 때 되면 가족이 다 모여서 순대 만들어 먹고 만두 빚고 떡 치고 막 이랬거든요. 돼지 잡고. 그게 굉장히 그리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당신은 고위급 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한국에서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다 못 먹고 못 살고 굶주리고 사람 온 사연마다 다 틀린데 그렇게만 인지를 하고 있냐. 저 사람들이 팁에 나가서 우리 탈북민들을 다 그렇게 오도하고 있다.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또 제 주변에는 팁에 못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김일성 직계 가족들도 있고. 그 사람들 말 들어보면은 전혀 다릅니다. 직계 할복을 했나요? 와가지고 거의 20살 다시피 하고 있고요. 지금도요? 군부대 강연 이런 것만 다니고 TV에는 전혀 얼굴 안 비치고 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런 데도 안 들어가 있어요. 저 지금 소름 돋았어요. 김일성 직계 가족도 탈북 네. 원해서. 어떤 사연으로 왔는데 그건 저한테도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고위급 간부의 집안이나 아니면 평양에서 이렇게 좀 유복하게 사신 분들은 원치 않게 탈북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겠네요. 그렇죠. 해외에 나가서 조그만 이제 잘못을 했어요. 네. 근데 이걸 들어가면은 북한에 가서 용서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큰일이 생길 것 같다고 해서 탈북하시는 경우가 많죠. 고위급들은 대부분. 체제 혼란성을 느껴가지고 탈북하시는 분들은 몇 프로 안 됩니다. 무서워서 그쪽 처벌이 무서워서. 그건 진짜 말 되네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불법을 하시다가 그건 별 문제가 아닌데 중국에 갔으니까 불법으로. 어떻게 보면은 탈주한 거죠. 그쵸. 탈북자들 오면 처벌받는 거나 저도 똑같은 처벌받을 건데 네. 저는 그 치욕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 이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인터뷰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행전남 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행전남 TV를 행전남 TV를 행전남 TV를 행전남 TV를 행전남 TV를 행전남 TV를 행전남 TV 행전남 TV를 행전남 TV를 행전남 TV를 행전남 TV를 행전남 TV 행전남 TV를 행전남 TV를 행전남 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시청하고 계십니다.